가슴이 설레요. 사랑이 싹트고 희망이 솟는도 가고 싶은 그리운 면인사. 세계 정세와 또 우리 한반도의 그 미래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통찰하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석 차관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으로 기쁘고, 또 우리 평화대사, 또 남북통일국민연합 우리 회원 여러분, 또 가평군의 지도자분들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 다 2차 접종까지 다 하셨을 거고, 좀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뭐 치료제도 나와서 이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가평군의 평화대사분들, 그 다음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회원분들, 그 다음에 가평군의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게 이제 2년 만에 처음이죠, 지금. 이 자리에 또 제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학번이 8호학번입니다. 저보다도 인생 선배님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형님, 누님 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화두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였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의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학번이니까 87년에 소위 그 대통령 직선제 되고 정치 민주화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이제 통일 문제고,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한번 이제 매진을 해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정말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국이 해방됐을 때 문지기를 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조국이 통일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수문장 역할을 해도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제가 그래서 89년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89년 시작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여튼 남북 간의 총리회담을 통해서 기본합의서 채택되고, 이렇게 출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2000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2007년에 또 2차 정상회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뭐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 폭침 하면서 남북 관계가 거의 바닥을 치다가 또 이제 2018년에 이제 뭔가 또 한 번 뭐 정상회담 3번 하고, 우리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가서 같이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한 1년인가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이상하게 이제 상황이 반전해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것도 6월 15일 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6월 16일 날 이제 북한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막 미사일도 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그때 통일부 입구했을 때는 이제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뭔가 남북관계 변화해서 이제 저 속말을 말씀드려서 이제
평양에 가면 그 대동강에 무지개 유람선이 있습니다. 우리 저 한강에 보면 그 유람선이 있듯이 거기서 이제 정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했던 분들과 함께 이제 무지개 유람선에서 저녁에 한번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제가 소원이다. 그 트래픽 잼에 걸려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뭐 이제 저 서양학자들은 그게 무슨 뭐 머피의 법칙인 이런 말 설명하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하늘의 뜻,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이 다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상임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쭉 가지고 하는 게 결국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 분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우리는 야 일제로부터 해방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게 부합해주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땅의 기운은 마침 이게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력 구도가 이게 갈등인 거예요. 참 소련은 얄미워요. 그러니까 저 2차 세계대전 이제 처음부터 참전 안 했어요. 미국도 그랬지만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일본이 손을 들죠. 소련이 참전하는 게 8월 8일이에요. 해놓고서 이제 그 소위 그 전승 국가로서의 그런 이제 권리를 다 행사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소련을 참여시키면 소련이 1917년에 이제 소위 그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됐을 때 소련을 잘 관리를 하면 소위 이제 적대적인 그런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의제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랑캐는 오랑캐를 이제 이렇게 제압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에서 소련을 참전을 권유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애꿎은 한반도를 38도선을 경계해서 분단을 하자. 그런 그게 땅의 기운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기운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게 아주 오늘 딱 일어나 봤더니 뭔가 기분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해방되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딱 해방되고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념이 이념이 다르니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뭐 역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냐면 갑자기 해방이라고 했다가 해방이 되니까 막 이게 내부에서 그냥 자중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분단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제 상황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보면 그러한 요인이 아직까지 있다. 그런 땅의 기운은 전 세계의 그런 지금의 그 갈등 구조,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구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하늘의 기운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뭐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에서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련을 등에 업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제 우리 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힘을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소위 그 김구 선생을 포함한 이제 그 민족주의 진영 자체가 배척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미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 지금은 미국, 중국으로 되어 있겠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단 70년이 넘도록 계속 통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뭐냐면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다. 분단된 지 70년이지만 정말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0년부터 하지 않았느냐. 20년밖에 안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45년 분단되고 90년 됐죠. 근데 독일은 분단되자마자 통일을 위해서 했어요. 2000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일하자라고 독일은 1945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입니까? 50년이니까 한 45년 만에 통일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기껏 해봐야 20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너무 앞서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변화해요. 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한 게 90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92년이죠? 예. 예. 그 이전엔 중공이었고 그때의 중공이 중국으로 돼서 이렇게 우리가 뭐 만리장성에 관광하러 가고 또 우리 막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요즘은 뭐 요소수 가지고 난리잖아요. 이러한 중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때는 상상 못해. 근데 92년부터 했으니까 약 한 30년 만에 이렇게 변화해요. 중국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정말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이게 20년이 흘렀다 이거죠. 그 사이에 정말 뭐 북한 하다못해 금강산 다녀오신 분, 개성공단 정말 많은 분들이 금강산 같은 게 200만 명이 이제 다녀오셨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 인구 5천만 중에 약 한 1000만 정도는 이래저래 해서 이제 북한 땅을 밟았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20년 됐는데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북한이 지금의 중국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통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왜 제가 정부 통일 노력에 아쉬움을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그냥 무조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하자. 북진 통일했어요. 그러죠.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였고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핵무기를 쓰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위 확전을 두려워해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공군이 바로 개입을 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휴전선에서 더 이상 북진도 안 하고 지루하게 이제 휴전협정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거기서부터 분단이 연장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만 있으면 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정전협정에 서명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이제 우리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하면서 그렇게 막 돌출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북진 통일은 그때는 가능했지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 이제 그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먼저 건설한 다음에 통일하자. 통일이란 말을 했지만 반공이에요. 북한은 뿔 달린 괴물이에요.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국가보안법에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이 아닌 거죠. 이거 북한 사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반공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때려잡자 공산당 하면서 뭐 반공 포스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하고 대화 협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통하고 간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동북아 몰락할 때 이거는 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산권 국가하고 수교를 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자. 이제 이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북방 외교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완전한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이렇게 막 고립해서 이제 어떻게 뭐 말 그대로 왕따 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이거니까. 근데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는 이제 전쟁 불용, 전쟁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흡수통을 하지 않겠다. 북한에 우려하는 게 흡수통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류협력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소위 햇볕 정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죠. 선공후득이죠. 먼저 우리가 주고 형의 아량을 가지고 이제 좀 망나니 짓 하는 동생을 이제 포용해야 되겠다. 선거후득. 그래서 처음엔 됐죠. 그래서 뭐 퍼주기 논란이 뭐니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희 자신도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통일부 있으면서 이제 남북 경제협력 인도 지원하는 것 제가 이제 담당자이거든요.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할 때 제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제 담당하는 그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뭘 줘도 우리가 그냥 그리고 북한이 이상한 짓 하더라도 그냥 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지금은 이제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 피로감이 그 뒤에 나온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좀 강하게 하는 거지.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대화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양쪽 진영에서 나오는 내 후보들 모두가 다 북한하고 전쟁하겠다 아니에요. 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대화 협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2000년에 그 있었던 이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그런 이제 정세를 변화시켜서 이제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겠다라는 흐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20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터닝 포인트죠. 2000년 초기에는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북한도 변화했어요. 2000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북한의 90년대 중반에 대기근이 있죠. 막 홍수 있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200만이 죽었다,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북한도 그냥 받고 그랬다서 뭐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하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니까 뭐 북한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요. 북한이 1인당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약 한 1200불에서 1400불이에요. 근데 지금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800에서 90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하면 엄청나게 참 못 사는 나라 생각하죠.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3만 불이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꼭 그냥 그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자선을 의미해서 이렇게 주고 생색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김정은 이제 위원장 시절에는 절대 남쪽으로부터 그런 지원 받지 마라. 근데 그 말도 맞는 소리 같아요. 민간에서 지원을 해줘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거 무슨 타가서 와가지고 빵 하나 주고서 막 요란스럽게 하고 그걸 또 단체는 저기 그 단체 소개도 하고 일종의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막 대대주고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의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전을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은 뭐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2000년 초기에 했던 그 접근법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그 시점이 지금 2018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통일에 대해서 통일해야지.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통일? 왜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또는 이제 그 손자분들 보면 우리 애들도 그런데 뭐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족도 많죠. 우리 국내에도 300만 있는데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그죠? 그리고 유럽 같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도 또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사이인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민족국가? 옛날 구시대로 넘어가느냐? 이거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워낙 정보통신도 발달됐고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도시연합 도시국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LA가 하나의 도시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념 대신 실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각기 이렇게 소위 각기 다른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장님 코끼리 만들기식으로 그냥 다른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통일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 하나, 이산가족들끼리 만나는 통일. 그게 이제 민족적 의미의 통일, 정서적 의미의 통일인데 이거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가요. 이산가족 1세대들은 이미 벌써 70대, 80대가 되고 2세대, 3세대들은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약 3만 3천 명 되는 탈북민들밖에 없어요. 근데 탈북민들은 대놓고 할 수 없어요. 대놓고 했다가는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하더라도 5,200만 중에 3만인데 그게 무슨 목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은 하지 않지만 통일을 이제 막 당기는 그러한 강력한 요인은 못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동서독식의 통일. 근데 이것도 아주 보면 일종의 그 뭐랄까 좀 무력감만 줘요. 동서독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르바초프는 소위 동서냉전 구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소련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서구권에서 돈 주는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독이 알고서 경제 지원을 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동서독 통일을 할 때 외교 보좌관 했던 사람을 제가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그 사람 한 말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인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모든 거 다 이제 개혁과 개방 강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고르바초프에게 요구하는 금액에 동그라미 하나 또는 어떻게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동독 지역에서의 소독 철군 비용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동서독 통일되는 거 용인해줘요. 그리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하고 막 우린 절대 통일 안 되겠다 그거 안 해요.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계속 통일해요. 서독에 태어나서 한 살 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목사가 동독 지역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해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미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전범 국가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서독끼리는 언제든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아니죠. 6.25 전쟁에서 막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부모 밑에 나온 형제끼리도 한 사람은 저기 인민군, 한 사람은 우리 국군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독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여하튼 옳시면 좋다 하고 그냥 소련이 다 철군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는 이제 본인도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거 도와주는데 부담되니까 이걸 뭔가 이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소독이 탁 나오는 거죠. 일단 나토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 지휘권 하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부시가 좋다 해줘요. 유일하게 동서독 통일을 반대했던 사람이 철의 수상이라고 하는 대처 수상이에요. 그래서 속말로 말해서 대처 수상이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게 안 되겠다. 예? 프랑스 귀합을 해서 야 우리 가서 고르바초프 부시한테 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 저 독일 놈들만 해야죠. 벌써 두 번이나 한 거 아니냐. 1차 세계대전, 2차. 그러니까 또 하면 또 그런다. 그래가지고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 무슨 소리야? 뭐 나토에 있어서 안 한다는데 그리고 뭐 그죠? 미군도 주둔하고 또 이제 병력도 많이 확대하는 또 고르바초프 갔더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고르바초프는 이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영국이 그러면 소련한테 돈을 줄 거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지금의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런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거 이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소련 연방도 무너지고 동구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데도 안 해요. 자, 지금 저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막 소위 그냥 국제 여론 무시하고 군사적 행동도 하잖아요. 자, 이걸 생각하면 이 한국의 경우 과연 통일이 될까? 엄청난 이제 낙담감 생기죠. 그죠?
미주. 그래서 이런 통일은 우리가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보면 그 땅의 기운이고 하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하되 이러한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동서독의 경우처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이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경우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탁 잡아서 할 일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또 이것만 위해서 확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제가 대안으로,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의 이념이 다르지만 관광하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국, 베트남 갈 때 우리하고 이념이 같다라고 생각 안 하죠.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우리가 투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관광하러 가고 내가 필요하니까 사업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변화하는 게 이제 통일의 또 다른 모습 아니냐. 그게 저는 이제 일상적 의미의 통일.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온 대로 백두산 천지에 있는 이 젊은 이제 북한의 여대생들이란 말이죠. 셀카 찍고 그러잖아요. 같아요. 복장만 인민복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통일이다. 이런 식의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동서독식의 통일이 아니라도 이런 식의 통일이 됐을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뭐 1인당 소득이 8만 불, 뭐 아시아에서 제일 강국이 된다.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북이 이게 하나가 연결된다 그러면 뭐 물류는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엄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지만 이제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의 규모가 약 한 1억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돼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예. 뭐 그거는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제 일상적 의미의 통일, 지금의 한중 관계처럼 변화한 남북 관계의 통일, 이 단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남북 관계 뭐 부로 하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전직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완전한 이제 그 정치법적인 통일, 그런 이제 최종 목표 상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최종 목표가 되려면 동서독의 경우처럼 제2의 고르바초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그 전에 지금의 한중관계처럼 남북관계를 변화하자라는 건데, 그게 우리 통일 경로 중에 두 번째 남북연합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이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노동당에 의해서 되고, 그 중에 노동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밖으로 내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백두혈통의 계승자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전체주의 형태로 해서 이제 독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북한의 최고 권좌를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동서양이니까, 이제 동양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자가, 예? 이거 이제 혈통을 이어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일 사이에는 성혜림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71년생 김정남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인 사이에는 이제 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이 이제 고영인데, 고영이와의 사이에 이남 일녀 중에서도 김정은은 둘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동양적 사회를 보면 이제 장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회가 와. 김정남이라는 이제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쪽 그 일본의 그 디즈니랜드에 위조 여권을 갖다가 한번 이제 망신살 이제 치게 했죠. 그리고 이게 마카오라는 얘기 다니면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여성 편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IT 분야 쪽에서 막 돈 번다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 하다가 막 돈도 말아먹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주로 평양에 항상 사람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거든요. 근데 평양보다는 주로 마카오라든지 홍콩 이런 데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평양은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약간 한량기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만 치고 돈만 쓰고 가서 말이야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망신만 시키고 양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야 이제 이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김정철이는 또 뭐냐면 이게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지금 뭐 대중 활동 안 나오죠? 이제 과거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그 팝 가수 할 때 지금 우리 국회의원하고 있는 태영호 이제 공사가 이렇게 수행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고 그 뒤에 없어요. 이게 이제 몸에 이제 호르몬이 이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 다 사라져요.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 권총하고 이제 이렇게 달러를 딱 놔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후계자 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 우리가 보통 저 100일하고 그럴 때 이제 앞에 쫙 놔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김정은이가 권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권총을 드냐? 그랬더니 야 이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참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84년부터 합병법 해갖고 막 경제 건설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모기장식 개방을 해서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너 이게 돈이 있어야지 이게 막 경제적 풍요로 그럴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건 맞긴 맞는데 권총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돈도 빼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했고 또 하나는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 이제 북송교포죠.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분이고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강제 징용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제1 북송교포를 이제 그 째고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게 평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술인 하다가 음악 예술을 좋아하는 이제 김정일의 이제 눈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인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요즘 뭐 드라마에도 보면 뭐 후계자 만들려고 그런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그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됐는데 이제 김정남은 2017년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뭐 김여정은 여자인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 동양적인 정사에서 그건 이제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김정은이 어떻게 됐죠? 근데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은 베른에 가서 한 16살까지 유학을 해요. 근데 나는 서양 문물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인 김일성에게 존재 자체가 발각나서 그냥 김정일이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고 물설고 그다음에 뭐 영어 교육 하러 갔겠습니까? 영어 교육도 말도 안 되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첫 해 약 한 75일을 이제 결석을 하고 두 번째에는 약 150일을 결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에 이제 안 간 거니까 적응을 못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이제 피해의식 누군가가 하면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격이 저돌적이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니까 치밀하고 예? 그리고 농구라든지 이걸 해서 막 그 혈기를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성격이 저돌적이 급해.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핵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2018년을 보면 막 한 해 동안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 남북 간에 미국 정상회담을 막 2번 하고 북러 정상 막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저돌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북한에서 그 이제 새로운 무기를 할 때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는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했어요. 근데 김정일 때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현직에 있을 텐데 새벽에 실패를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야 비상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오후에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김정일은 성격이 이제 아주 급하다, 저돌적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급하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김정은 한번 지시를 하면 이게 막 성과를 독려한대요. 최근에 노동신문 보면 심야에 저녁에 했다가 3시에 막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노동신문에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한번 탁 요즘 말로 필이 꽂히면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저돌적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우리한테 우리의 기대에 맞는 쪽의 목표를 정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요건에서 그러면 그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자고운면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버리면 이제 참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데 저희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게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스위스 얼마나 이제 풍요롭고 이제 발달됐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후지모토 겐치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 평양에 왔을 때 이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김정은이 했던 것은 왜 우리 조국은 이렇게 못 사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평양 거리를 이제 현대화하고 뭐 그 다음에 우리 저 에버랜드와 같은 이제 문수 물놀이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온양온천 이런 것보다 해서 이제 소위 그 양덕지구 온천지구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스키장 마식령 이제 스키장도 만들고 지금 원산 이제 그쪽을 또 관광지구로 만들고 또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을 또 관광지구로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평양의 순환공항 아마 다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걸 아주 낡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인천공항을 보고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처음에 누구더라 이제 첫 설계를 했던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고시켜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고 있어요.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는 강하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여기 이제 백두산에서 첫눈이 왔을 때 백마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2019년의 모습인데 그래서 백마 탄 장군 하면 김일성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따라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권력도 있지만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고 노동당을 어머니 당이라고 해요. 근데 이해가 돼. 10살, 11살 때 어머니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처럼 이제 아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돌봐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표현이 뭐하지만 지금도 그래 끊임없이 김정은이 첫 대국민 공약이 북한 주민한테 그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김일성부터 해서 이밥의 고깃국 그죠? 예,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걸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게 지금 김정은이에요. 올해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민생활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민. 그래서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거 몰라요. 그걸 뭐 악의 눈물이라고 하지만 힘들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여주고 울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념을 달리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김정은이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북한 전체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비서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서기실을 통해서 중요 사항을 전달받고 지시를 하고 필요하면 여기 옆에 사진이 나온 것처럼 이제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죠. 예, 이럴 때 이제 본인의 아바타로 생각하는 게 김여정. 그래서 남매 통치라고 해요. 근데 김여정만 가지고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중요한 인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괄은 최용해라고 하는 사람. 최용해는 누구냐면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할 때 같이 했던 최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전투를 잘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전투보다는 이제 정치 군관이었죠. 그래서 소련으로 가서 소련의 정치 군관하고 관계가 좋아서 소련이 북한에 와서 신탁 통치할 때 소련을 대리해서 김일성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최현은 그걸 못하고 죽으라고 싸움만 한 거예요. 이제 결국 김일성 치하에서 그 인민무력부장, 무력 국방부장 하는 게 끝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쌍두마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현의 아들이 최영호예요. 그래서 지금도 최영호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영원이라고 해서 꼼꼼한 사람이죠. 조직비서. 이거는 뭐 소위 흑수저라고 그래요. 함경도에서 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을 대신을 해서 말 그대로 그 악역을 하는 거죠. 뭐 김여정은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김덕훈이라고. 이 사람은 테크노크라트. 그 다음에 당의 선제는 이일환. 왜 이일환이냐면 이 사람은 근로단체고 청년동맹의 잔뼈가 굵은 사람. 그러니까 북한은 본인이 84년생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당 선전 비서도 이일환으로 하고 있고, 대남은 김영철, 대미는 이제 이성근, 최선희 이런 사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강국을 이루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 중에 이제 사회주의 강국을 구성하는 게 정치 강국이고, 이거는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주로 끝났고, 군사 강국은 핵무기 완성해서 끝났고, 남은 게 이제 경제 강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특구도 개발하고,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국, 그다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념을 떠나서 사회주의 그걸 이제 포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하에서 이제 북한이 움직입니다. 처음에 이게 소위 그 김정일 시대 때는 핵무기도 개발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취했어요. 근데 안 돼. 소위 그 양수겹장이 안 돼. 그러니까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군사 강국으로 가야 되겠다. 핵무기를 개발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하니까 2018년부터 핵무기를 카드로 해가지고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재를 포함한 걸 이제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나와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비핵화하고 북한이 결국은 경제 강국을 위해서 제재 해제가 기본이지만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내세우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란 말이죠. 경제 제재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카드하고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카드가 다른 거예요. 김정은은 영변 정도 하나 주고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국제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은 자, 이 한겨울에 모닥불 하고 손 째고 있는 이런 형국이 그러면서 자력갱생 스스로가 하고서 정면으로 돌파하자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젊은 청년들이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오지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차 당대회 때 이야기를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자라는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발전 5개년 토에서 경제 강국을 만들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는데 뭐냐면 남북 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즉 남쪽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라. 그리고 그런 수용 여부에 따라서 3년 전에 범날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남쪽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모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강대강 선대선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쉽게 미국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유일한 카드. 만약에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 핵카드가 없다 그러면 미국이 상대해 줄까요? 상대 안 해줘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저 늘상 말한대로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될 거다 생각하니까 그 함부로 못 쓴다. 여기에 이제 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 확실한 거는 뭐 말 그대로 당신이 그를 포기하더라도 카다피 같은 경우가 없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뭐지만 이제 북한의 일정 부분 비핵화 부분에서 좀 움직여주고 그걸 이제 우리나 특히 미국이 너무 이제 요구를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적절한 선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관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핵무기를 갖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쪽에 이제 그런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자발성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제 소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이념은 가지고 있지만 개혁 개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이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5번을 만났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롤 모델이에요. 정치적으로 강하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그러한 시진핑처럼 자기가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일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20대, 30대들은 지금의 우리의 20대, 30대하고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 중국이 어떻게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분들은 막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와 김정은의 젊은 이제 리더십이 합쳐지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합쳐지면 아무래도 이제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독식의 그런 통일보다는 이제 지금의 한중 관계 같은 이제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시진핑처럼 이제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시락 싸들고 통일 문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